일주일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무력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맞서 이란도 협상은 없다며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먼저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댄 요르단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3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조금 전에 공습 경보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인데요. 1시간 전쯤에도 이란 발사체가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는 요르단군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2차례의 큰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일 공습 경보와 요격 작전이 이어지고 전투기 편대도 포착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빈도가 첫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쟁 일주일째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군사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사일 전력을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기 재건 역량과 미사일 생산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R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이란 정권의 군사적 역량을 해체할 것이라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놀라운 작전들이 준비돼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 그리고 방공망의 80% 이상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크기와 맞먹는 대규모 드론 운반선을 포함해 3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전쟁 첫날보다 90% 감소했고 드론 공격은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반면에 이란은 협상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미국과 현재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란은 텔라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이바르 중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텔라비브를 겨냥했고요. 미군이 주둔한 아랍에미리트 알 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드론 파편으로 6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에서도 대피령이 내려진 뒤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도후크 지역에선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사르상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유전 내 전력 장치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3만 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이 중단됐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번 공격은 이란의 반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상공 해상 타격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쿠르드족이 대이란 지상전에 참전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실시간으로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 뒤로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가 조금 전에 발령됐던 공습 경보가 해제되는 사이렌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권하고 군인과 경찰도 면책하겠다면서 회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인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또 미국을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고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며 면책해서 역사적으로 옳은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란 내 최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이라크에 이어서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확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아제르바이잔의 도시가 이란제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터미널과 학교 건물 등이 파괴되면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Xüsusi təyinatlı qüvvələr bir nömrəli səfərbərlik vəziyyətinə gətirilib və istənilən əməliyyatı keçirməyə hazır olmalıdırlar. 하지만 이란은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친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면서 이전부터 이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쿠르드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계의 분리 시도를 막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이라크 내 쿠르드족 본부를 타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격도 사전 경고의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회원국인 튀르키예 영공을 넘어서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무차별적인 이란의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강화된 방공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쟁에 개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up to NATO members to say whether it's Article 4 situation or Article 5 situation, whether they need help. So far, we have not seen that. 이란의 반격이 걸프 국가를 넘어 다른 인접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개시한 이란 공격 작전 첫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이 3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5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운용, 지원 비용을 1억 9,630만 달러, 탄약에 31억 달러, 전투 손실과 인프라 손상을 4억 5,9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은 운용과 지원 비용 중 1억 7,810만 달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 책정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추가로 국방부 예산이 편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 예산 또는 예산 조정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최소 175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해 미군 측의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공격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 관련 분쟁 중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무너져버린 건물 앞은 비명과 울음이 뒤섞여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사람은 적어도 175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고의로 학교를 표적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target civilians, unlike the rogue Iranian regime that targets civilians, that kills children, that has killed thousands of their own people in the past several weeks. 그런데 미군 측에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조사관들이 미군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군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같은 잠정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얼마나 더 걸릴지, 미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 중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미군 외 다른 책임 당사자가 밝혀질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만약 미국의 역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공격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 관련 분쟁 중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이란은 현재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란과 밀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유조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From now o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뒤 통행량이 95%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지난 3일 기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한 척도 없다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300척 넘는 유조선들이 갈 곳을 잃고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선박 위치 추적 지도를 보면 활발하던 운항 흐름이 1일 이후 뚝 끊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예외가 포착됐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이란 벌크선이 신호를 중국 소유로 바꾼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원유와 LNG 운반선의 항행을 보장받도록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霍尔木兹海峡及其附近水域是重要的国际货物和能源贸易通道，维护这一地区的安全稳定符合国际社会的共同利益。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전체 석유 수입량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방공무기와 수송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동 반출설이 확산하고 있는데 미군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에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가 증강 배치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 중동에 순환 배치했던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전력입니다. 국내 다른 기지에 있던 포대를 옮긴 거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오산기지에선 대형 수송기도 포착됐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 있지만 중동 상황과 맞물려 전력 반출용이란 관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보안 사항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합 방위 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쪽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반출은 적어도 이란 공습 이후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력을 빼가려면 동맹인 우리 군에 알려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에선 패트리엇 외에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전투기 등이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라크 전쟁할 때는 5개 항공모함이 갔어요. 근데 이번엔 2개 항공모함이 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있는 그 미군들을 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미는 입을 모아 대북 방어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1시간 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두바이 직항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돌아왔다고요? 네,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운항이 중단된 지 6일 만에 두바이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항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여객기는 현지 시각 6일 새벽 6시 반쯤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 반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모두 42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은 372명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서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3,500여 명은 항공편이 취소돼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에 머물며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추가 투입해 아직 중동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국민을 서둘러 수송하기 위해 아랍에미레이트 당국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일부 재개되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 중동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모두 재개된 건 아니죠? 네, 이번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과 아부다비 공항, 카타르 도하 공항까지 총 3곳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현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운항편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에만 아부다비와 도하 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 6편이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내일은 아부다비 등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거로 보이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고한성입니다. 중동 사태로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닷새 만에 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도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정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서울 시내 주유소의 가격표. 휘발유와 경유가 나란히 200원 넘게 치솟으며 서울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0원을 훌쩍 넘어선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 주머니 사정은 달라진 게 없는데 기름값만 전주보다 1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돈 잘 벌 때는 그나마 조금 난데 지금 뭐 맨날 적자 나는데 적자에다 이 기름값까지 하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화물 영업용 차량 수요가 꾸준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유가 급등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동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원유 선물 가격은 30% 가까이 치솟았는데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다음 주부터는 30% 넘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들어진 석유 제품은 아마도 전쟁 이후에 떠온 원유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아마 제품 가격은 3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전쟁 전에가 한 70불이었으니까요. 50% 정도 올라간 거죠. 정부는 전국 주유소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 틈을 노린 과도한 가격 인상은 안 된다는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가 급등에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의 판단에 따른다는 정유업계의 입장과 달리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소비자가 인상 압력이 강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고조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아랍에미리트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국내로 긴급 도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를 언급하며 유가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홍빈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 수급 불안 우려로 국내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하루 전체 원유 소비량인 약 28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국적 유주선 2척이 조만간 UAE 내 대체 항만에 접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400만 배럴을 가득 채운 뒤 조속한 시일 안에 국내로 오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7개월분 석유가 비축된 만큼 당장 에너지 수급 위기 우려는 없지만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도입 활로를 넓히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름값 바가지 현상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공동체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이라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 상황이 우리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마약 범죄와 공직부패, 주가 조작 등을 7대 비정상으로 지목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세는 거세지고 이란도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번 군사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된 미사일 시설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장소도 있을 거고 제작소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는 핵시설만 하더라도 전국에 다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핵 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분쇄하기 위한 그러한 대규모 작전을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 단계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까지 보면은 목표 세웠던 것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하는 거, 그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작업들, 핵과 미사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이 작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작전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작전의 한 4가지 목표를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도 미사일 공격 능력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 생산 저장 시설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 혁명 수비대 해군, 그다음에 그 해군에 의한 해상 공격 능력을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핵무기와 관련된 개발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 4가지를 작전 목표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참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표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회의 표적을 잡기 위해서 작전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새벽이 아닌 그 아침에 밝은 시간에 공격하는 걸 취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 자, 원래 전쟁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수작전대로 했지만은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방공망 제압부터 먼저 해요.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공격을 하니까. 그거는 이미 한 이틀째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80% 정도까지 제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소위 스트래테직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전략적 타격. 그래서 주요한 기지, 미사일 기지들, 생산 시설들, 지하 시설들, 지휘 통제 시설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합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건 한 100시간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100시간 작전이 100시간이니까 한 대략 5일 정도 되겠죠.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최대 항공력을 투입을 해서 목표들을 다 제압을 한다. 그래서 그 100시간 작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전략 타격을 지금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군력 무력화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 어제 정도까지 이 단계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남은 게 결국 뭐냐면 이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생산하는 산업 기반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미국의 작전 개념에 따르면은 사실 작전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작전은 한 2주 내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그럼 이 작전은 순서대로 쫙 해서 많은 제거를 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생존해 있는 것들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주변국을 공격을 하고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만 일단 미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작전 설계에 따른 것들을 다 한번 진행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된 전투의 국면은 사실은 거의 끝나간다. 7분 능선 이상을 좀 넘었다고 보시면 예, 사실 군사 작전으로, 네,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는 잔적 소탕 임무가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 산업 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까지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작전 템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요. 미군의 뭐 이렇게 뭐 작전이 너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공격해서 제거해야 될 표적들을 거의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다른 기지에서 평택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중동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한미군 측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발표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하면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핵심 미사일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옮겨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이제 다른 대체 수단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아주 군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반도의 핵심 방어 자산 중에 뭐 에이테크임스라든지 사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 추가 차출 거론도 되고 있던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정부가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욱 의원께서 요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죠. 패트리엇, 에이테크임스, 사드. 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 같긴 한데. 아니요.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공망 구성을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요. 패트리어트 중에서도 이제 팩3라는 미사일이 주가 되고 이 팩3도 같은 팩3가 아니라 최신 개량형 같은 경우는 고도가 요격하는 고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팩3 처음에 나온 기본형은 한 30km까지 요격이 되는데 뒤에 나온 MSE라는 최신형은요 거의 50km까지 요격이 돼요. 말씀하신 이 팩3가 그 이란에 이제 저가 드론 잡는데 가성비 안 좋게 계속 쏜다. 뭐 아마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드론 잡으려면 팩2,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쓰는 게 사실은 가성비가 맞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팩2도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패트리어트 포대 말고, 자, 이 한반도 거의 남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키는 게 사드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고도. 사드 같은 경우는 고도 12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치면 사거리로 치면은 거의 한 200km 정도 됩니다만은. 자, 근데 보고 있으면은요, 이 패트리어트 팩3,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트 포대 같은 경우는요, 간혹 오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아마 일부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험프리스 기지에 뭐 이렇게 팩2, 팩3 이제 돼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저거 나가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과연 이제 우리
군을 그러니까 이 미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잠깐 전진해서 옮겨놓은 건지 그거는 이동을 위해서 옮겨놓은 건지 원래 설치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있던 것들은 지금 상태나 이런 거 봐서 일단 펼쳐놓은 거 봐서는 마치 뭔가 쏘고 전개하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배치가 된 게 보고 있으면 그거 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 정비해 놓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개를 붙여놓고 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요. 이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빠져나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앞뒤 부분을 좀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 좀 현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요. 그 각 지역의 안보 재래식 억제는 그 나라가 주도해라. 그 나라가 담당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뭐 미사일 방어나 이런 거 같은 거 한국 너희 나라 지키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페이트리어트가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만 저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쓰게 될지 아닐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들 결국은 우리가 어쨌거나 그 뭐 미국의 어떤 새로운 국방 전략 이런 부분에 뭐 동맹으로서 같이 가겠다, 뭐 전자권 전환 받겠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60% 그리고 뭐 방공망을 80%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만큼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미사일을 이제 소모했다.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이요, 미국 CIA의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 늦었다,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 거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밑 협상이 전개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대사님?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많은 화력을 쏟아부어서 이란 측에서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접촉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정보 사이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정보 사이드하고 미국의 정보 사이드하고 정보기관끼리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해왔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외교장관도 그렇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제 생각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란의 경우에도 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때도 그때도 어쨌든 뭐 서로 약속하고 대련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서로 물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었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이죠. 뭐 이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라든지 또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도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제 항전 의지를 계속 불태우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 지금부터 이 전쟁의 모습이 좀 약간 독특해지는 것이요. 이 드론 공격과 그다음에 이것을 이 미사일 방어로 방어하는 이 양측 간의 소모전 형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준비가. 근데 사실 이거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지 않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요, 원래 이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이 미사일 방어에 쓸 것을 예를 들어서 드론 굉장히 저가 드론 방어에 요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막상 나중에 진짜 탄도미사일 날아왔을 때 그거를 요격할 미사일이 없어지는 네.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지금 이란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술이 사실 뭐 이란이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 방법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5대의 그 샤헤드 136 드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이걸 계란 쓰이라고 자국에서 생산도 하는데 그걸 5대 편대를 6번, 7번 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패트리어트 팩스 미사일 같은 쏜단 말이에요. 쏘고 난 다음에 막상 막을 때가 되면은 갑자기 없네 이 상황이 돼서 그렇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수랑 미사일하고 딱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의 예를 들어서 드론 35대에 자 탄도 미사일 2발, 수랑 미사일 6발 집어넣으면 하면은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공격을 들어오면은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선제적으로 가서 먼저 거의 대기하듯이 그러니까 제공권을 전부 제압을 했기 때문에 대기하듯이 그쪽에서 진입하고 있다가 항적이 보이거나 비행체가 보이면 곧바로 원점을 공격하고 비행기를 공격하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드론하고 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때 거의 안 먹혔어요, 그렇죠? 거의 1,000km 넘는 거리를 드론을 보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전투기에서 요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르단 공군도 굉장히 요격 많이 했고 물론 이제 그때 뭐 미국이 그 이지스 구축하면서도 막 쏴가지고 해서 뭐 물론 비싼 미사일도 많이 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 저가의 드론 공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용 가성비가 좋은 수단으로 요격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전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대사님,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워낙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 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봉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는 배가 한 척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석유 수출 물량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유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축 물량으로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있으면 그것도 바닥이 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거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이 작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도 결국은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빨리 종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이제 경제적인 타격.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 네. 예.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으로까지 사태들이 좀 퍼지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도 있는데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전투용 차량을 대거 구매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상 자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전에 잠깐 지적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상전을 할 경우 미국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양상이 아프간 침공 당시의 양상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 정부를 그 처벌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지상군을 원래 그때는 안 보내려고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시 그 탈레반 정부에 저항하고 있던 아프간 내 반군 세력인 북부 동맹이라는 곳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기와 무기를 지원하고 사실 CIA 요원들이 다 옆에 달라붙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이제 거기에 미군 특수부대도 같이 끼고 자 그렇게 해서 미군의
공습,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실 되게 작은 병력이긴 하지만은 이 북부 동맹이 치고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예. 당시 이제 탈레반이 병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만 정도, 5만에서 6만 정도. 그 다음에 당시에 북부 동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한 15,00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병력을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엎은 사례가 있거든요. 전복신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지금 트럼프의 외교안보 팀에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을 했었던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작전에 개입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쿠르드족 자체가 사실 좀 그쪽 지역에서 많이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은 쿠르드족이 지금 터키,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 4개국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퍼져 있는데 가장 쿠르드족이 많은 데가 터키고요. 사실 터키는 굉장히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죠. 독립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 자치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예. 한 거의 600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이제 반군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반군 활동을 하면서 전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 있는 쿠르드족들은 엄청나게 전투에 다져진 인원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란에 한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의 그 쿠르드족이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그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수니파이기 때문에 시아파 정부와 어긋나긴 하지만은 또 쿠르드족 중에서 또 시아파가 있기는 또 있어요. 어쨌든 쿠르드 민병대가 지금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군이 이 쿠르드 병력을 이용해서 지상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지금 미사일 공격을 막 주변국에 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주변국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자국이 아니라 타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전쟁 지역을.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이라크가 하던 짓을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란이 하던 걸. 이란이 잘하는 게 뭐죠? 대리 세력 써가지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주변국 뭐 후티 반국을 이용해가지고 UAE, 사우디 공격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제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그럼 이란 너희 안에서 북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전선을 만들고 공격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확전 양상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사께서는 이제 직접 이스라엘 대사를 하셨으니까 그 지정학적인 면모를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아제르바이잔을 왜 공격했을까요?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이란과 국경을 연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런데 또 국민의 한 95%가 무슬림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시아파입니다. 이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세속적인 정책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을 두지 않겠다 해서 모든 나라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이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근에도 보면은 외교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내에도 아제르바이잔계 인구들이 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소수 민족으로서 제일 큽니다. 약 16% 정도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16%예요? 이란 내에서 페르시아계가 61%고 아제르바이잔계가 16%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만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죠.
그분이 바로 아제르바이잔계입니다. 아버지가 아제르바이잔계고 어머니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출신이네요. 예, 이란은 그 큰 나라에서 아주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란 정부는 우리가 그걸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란의 지휘 계통이 상당히 많이 붕괴됐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이 이상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네요, 진짜로. 예, 이란 그렇습니다. 지휘부가.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에서 있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래서 각자 지금 현재 지방 지휘관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그 지시 사항을 어기고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토에 대한 공격하면 32개국이 집단 안보 때문에 같이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나토가 반이란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안보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지휘 계통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팔다리가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뭐 정보를 좀 수집할 때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미국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을 좀 길게 끌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미국이 바라는 가장 잘 끝내는 방법이랄까? 미국이 바라는 끝나는 방향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 상당 부분 어떻게 이 싸움을 정치적 승리로 바꾸느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이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군사력이 엄청나서 이란이 군사력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사실상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으로 이런 공포 심리를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란의 군사력을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분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자잘한 공격들은 정말 이건 자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미국이 이 일에서 이 승리를 선언을 하고 이 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대통령들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전쟁에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승전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 그 이라크 침공할 때도 사실 이제 실제 한 거의 2개월도 안 돼서 점령을 했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항모 위에다가 이제 함재기 타고 내려가지고 해서 승리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식의 트럼프도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승리 선언을 하는 선에서 아마도 이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하여튼 이 트럼프가 이 4주라는 기간 혹은 그 이상을 끌지 않고 굉장히 빨리 이것을 종결 지으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그 중동 다른 산유국들 있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좀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평화위원회 여기에도 걸프 국가들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동의 재편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UAE, 카타르 이 걸프 국가들의 역량 그리고 기여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가장 많이 중동 전체 지역에서의 안보 경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이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비록 시아와 순위의 대결 양상도 있습니다만은 그간의 세력 균형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란과의 관계를 아주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들 국가들하고의 관계 개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 얘기할 주제가 후계 구도인데요. 지금 뭐 그 원래 미국은 그 목표가 그 레짐 체인지는 아니다.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자꾸 후계 구도에 왜 자꾸 관여를 하냐 뭐냐면 누가 후계가 되든 간에 네. 우리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후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사실 뭐 협상을 받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협상하자는 얘기입니다. 협상하자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협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모조 타반은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대신에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한두 가지 이제 방안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한 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반미 성향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워닝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 로드리게스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도 이란 내에서의 레임 체인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 체제 내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모델이만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모스다파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란 측에서는 후계자 임명 선출 과정 이걸 갖다가 일단 연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나의 이렇게 압력이 먹혀 들어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이겠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권도 유지하고 미국과 그렇죠. 관계도 네. 이제 좀 좋게 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모스타파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밀접하면서, 왜냐하면은 그 바시스 민병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 바로 이 모스타파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로드리게스와 마찬가지로 이 모스타파의 경우에도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도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군사력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강경파를 끌고 가서 미국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의 셈법도 좀 복잡해지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째 이어지는 중동 사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은 단순히 이란의 보유 무기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산업 기반을 무력화하는 추가 임무를 부여해 작전의 다음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격침한 이란 함정은 현재까지 30척 이상이라면서 이란의 드론 운반함도 타격했으며 해당 함정은 2차 세계대전 시절의 항공모함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NBC 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피해를 본 중동 국가 지원을 잇따라 밝히고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군 전력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잔뜩 날이선 상황에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고 넓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의 미사일이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엔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더니 이어 튀르키예로 향하던 미사일이 격추됩니다. 이란의 이딴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중해에 군함을 보낸 데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의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며 며칠 안에 배치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Oggi,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in Turchia,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a Cipro, ho dato mandato e ho chiesto al Capo di Stato Maggiore della Difesa di innalzare a livello massimo il livello di protezione della rete di difesa aerea e antibalistica nazionale. 스페인도 방공 임무를 맡을 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내 프랑스, 그리스와 함께 작전을 펴기로 했고 영국과 키프로스 국방장관은 방공 능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 튀르키예 역시 유럽과 중동 간 길목인 만큼 유럽 국가들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ran is targeting oil and gas facilities in the Gulf and tankers in the Straits of Hormuz, trying to inflict economic pain around the world.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dustries affected and our allies to respond to any impact. 자국 국민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걸프 국가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인 수만 명이 살고 이탈리아 군인 2,000명이 배치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중동 내 군기지 상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라팔 전투기를 동원했다며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동 내 자국민 대피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라비아 반도 6개 나라로 이뤄진 걸프협력 이사회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연 뒤 이란이 주변국 공격을 즉각 멈추고 위기를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출렁이는 가운데 미국만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미국의 에너지 이익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타르의 하늘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LNG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I mean, on the announcement of the shutdown of the Ras Laffan facility in Qatar, we saw gas prices immediately increase by 50% in Europe.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석유와 LNG 공급량의 4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Certain countries will be more exposed than others,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this playing out in the days to come. But ultimately, it is the risks of conflict continuing to escalate with no end yet. 이렇다 보니 미국만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LNG는 세계 1위, 석유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중동길이 막히면 미국 외에는 대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당장 다음 달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원유와 가스 구매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에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가스 대신 미국산을 사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중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군이 최소 175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해 미군 측의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공격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 관련 분쟁 중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무너져버린 건물 앞은 비명과 울음이 뒤섞여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사람은 적어도 175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고의로 학교를 표적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target civilians, unlike the rogue Iranian regime that targets civilians, that kills children, that has killed thousands of their own people in the past several weeks. 그런데 미군 측에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조사관들이 미군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군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같은 잠정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얼마나 더 걸릴지, 미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 중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미군 외 다른 책임 당사자가 밝혀질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만약 미국의 역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공격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 관련 분쟁 중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란의 군인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 축하 행사. 인터 마이애미 FC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에게서 47대 미국 대통령을 뜻하는 유니폼을 선물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뒤에 세워두고 이루어진 트럼프의 연설은 어느새 이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언론 보도로 나오던 이란의 협상 요청서를 확인하고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경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Accept immunity, we'll give you immunity, and we'll be giving you really the right side of history.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기자회견장에 이란의 공격용 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을 보여주면서 외교적 해결은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diplomacy will come into action. Not yet. Not yet. We have to finish the job. We have to dismantle the machine of terro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이란은 협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이란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 발표도 늦추는 등 전쟁과 외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은 2,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보급력에 더해 이란의 후계 구도까지 직접 설계하며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수천 기 미사일은 거대한 지하 무덤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 체계가 초토화됐습니다. 쏠 수 있는 창틀이 사라지면서 이란 미사일 전력은 전쟁 변수가 아닌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התחלנו והשמדנו למעלה מ-60% ממשגרי הטילים הבליסטיים. הישג משמעותי ביותר המפחית את הפגיעה בעורף ומציל חיים רבים. מדובר במאמץ מתמשך. 정교한 미사일 공격이 막힌 이란은 발사대가 필요 없는 자폭 드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타깃 역시 방어망이 견고한 미군 기지 대신 인접국가 정유소 등 민간 시설로 옮겨 세계 경제의 비용을 강요하는 벼랑 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탄약 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압도적 보급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메네이 차남을 용납 불가로 지목하며 후계 구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드 반군을 전폭 지지하며 이란 정권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포스트 이란 설계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한계치와 미국 차단 역량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And ultimately, it'll be that balance between how much do the Iranians still have to hurt others, and how much can the Americans forestall that will decide more or less the outcome of this war.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치밀한 정치적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주간 전개될 정밀 타격 작전이 단기전으로 매듭지어질지를 결정할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연일 중동 하늘에 쏟아지는 폭탄과 미사일들, 이러면 대체 하루에 돈이 얼마나 깨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매일 하늘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보고서 제목부터 직설적입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의 첫 100시간 추정 비용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4천억 원, 하루 평균 1조 3천억 원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보면 작전 운용비가 약 2억 달러, 그리고 장비 손실 복구가 4억 5천만 달러였고요. 여기에 전체 비용의 80% 이상인 무려 31억 달러가 미사일과 폭탄 등 탄약을 보충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을 더 들여다보면 최고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총 2,600발의 공격용 무기에 15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가성비 드론을 막기 위한 이 방어에 공격보다 더 큰 돈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엇 같은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가동하는 데 17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로 전환하는 등 비용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공에 날린 37억 달러 중 대부분인 35억 달러는 기존 국방 예산에 없는 외상인데요. 행정부가 의회에 청구할 이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서가 미국 내 반전 여론을 더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선원들도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데 당장 한 달치밖에 안 되는 식량이 걱정입니다.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바다에 띄엄띄엄 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막으면서 기름길이 일주일째 봉쇄됐습니다.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데 지금은 전무합니다. 전쟁 발발 당일만 해도 유조선 50척이 지나갔지만 나흘 만에 0척으로 집계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선원 186명도 고립돼 있는데 국내 해양대 실습생 12명도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승선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갑니다. 미사일 공격을 목격한 승무원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한 달치뿐인 식량도 걱정입니다. 30일치라는 게 그 양념이나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 등이 이제 포함된 것들인데 이제 쌀이나 밀 이런 곡물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 내부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걸프 해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국제교섭포럼인 IBF는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걸프 해역을 고위험 지역에서 전쟁 작전 구역으로 상향 지정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자사 아랍 라이트 유종의 아시아 지역 4월 선적분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2.5달러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인데 아람코는 미국과 유럽 등 지역 고객사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하지만 중국은 예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밀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에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유조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From now o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뒤 통행량이 95%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지난 3일 기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한 척도 없다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300척 넘는 유조선들이 갈 곳을 잃고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선박 위치 추적 지도를 보면 활발하던 운항 흐름이 1일 이후 뚝 끊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예외가 포착됐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이란 벌크선이 신호를 중국 소유로 바꾼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원유와 LNG 운반선의 항행을 보장받도록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霍尔木兹海峡及其附近水域是重要的国际货物和能源贸易通道，维护这一地区的安全稳定符合国际社会的共同利益。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전체 석유 수입량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오랜 기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함께 살던 첫째 아이도 학대당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여아는 한눈에 봐도 또래보다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려면 적어도 10일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영양분이 성인보다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곡기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흘에서 2주의 시간 정도가 타임라인이 될 것 같고요. 아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YTN에 마지막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한 시점은 1년 이내라며 지금까지 조사에서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역시 아동학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첫째와 엄마가 놀이공원에 자주 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사이가 돈독해 보였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첫째 아이도 학대당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약물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어느 병원이 얼마나 이 피의자에게 약물을 제공했는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포르쉐 SUV 한 대가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포르쉐는 다른 승용차를 덮쳐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는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 약물운전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병과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 일회용 주사기 등이 여럿 발견됐는데 경찰은 우선 A씨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의 칼끝은 이제 약물을 내어준 것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였던 A씨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약물을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약물을 불법으로 내어준 다른 병원이 있는지와 약물 투약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이자 사극 장르에서는 12년 만에 나온 1000만 기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드디어 10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나온 성적이라 의미는 더 큽니다. 좋은 영화가 나왔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한국인들이 영화를 볼 때 그 기대하는 약간 그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사극 장르로 10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건 명량, 광의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단 3편이었습니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이 1700만 명을 넘은 뒤 사극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영화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드는 사극 영화를 보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웅서사 그리고 궁궐 배경의 스릴러 영화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웅도 없고 궁궐 배경도 아닌 이 사극 영화가
어떤 점 때문에 관객들을 끌어들였을까요?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 생활과 비극적인 최후를 담았습니다. 세조실록 9권에는 단종의 마지막과 관련해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고 짧게 언급되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료 한 줄에 그친 단종의 마지막에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난 소년왕을 불완전하지만 성장하는 한 인간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안 하는 대신에 수정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감독님 쓰시면 되지 않냐. 단종 오빠 박지훈, 국사책 비주얼로 평가받는 유해진 등 배우들의 열연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직후뿐 아니라 설 연휴가 꼈던 2주차에 흥행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3주차와 4주차에도 관객 수가 더 늘며 뒷심 흥행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 아나, 뽕이 아나. 아나.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건 거대한 전투나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 중에 관객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린 작품이 있었나 싶을 만큼 왕사남 열풍이 거센데요. 배우들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단종의 유배지에도 방문객이 크게 느는 등 역사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김정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관객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감독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위해 도착하자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호평이 있어서 이제 기대감에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해진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단종 역할이 엄청 슬프다고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연기력이.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은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력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단종 오빠라는 별칭과 함께 이번 생에선 행복하세요 같은 댓글이 이어지며 극중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그 메시지로 단종대왕님 뭐 피곤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하트 식사하시옵소서. 단종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단종의 장릉과 유배지 청령포 관람객 수는 불과 2달 만에 지난해 전체 방문객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청령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대비 한 5배 정도, 또 장릉도 그 이상 늘어난 수치로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정도의. 영화를 계기로 실제 단종에 대한 기록은 어떠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읽어보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포털 검색어 트렌드로만 봐도 2월 4일 개봉 이후 단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만 영화 한 편이 잊혀가던 역사 인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셈입니다. 단종 얘기를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말고 그 안에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사셨을까는. 이번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OTT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시장에서도 극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지닌 공간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받은 중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내에서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연이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장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그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배 의원에 이은 잇단 징계 논란에 수세에 몰렸던 당내 친한계도 한꺼번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거냐며 비판을 선봉에 섰고 원내와 원외에서 지도부 노선 변경, 윤리위원장 즉각 사퇴 등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띄우는 데 화력을 쏟았습니다.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개혁파도 위법 징계로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사냥개에 불과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 핵심조차 윤리위원장 경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당내 주류마저 장 대표와 윤리위에 반감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장 대표는 공개 일정을 비우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변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추가 분열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이번 판결 관련 추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사안을 치안시킨 것은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에는 윤리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방문에 이어 내일은 부산을 찾습니다. 대구 일정에 동행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징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내일 행사를 두고도 적잖은 당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작 기소에 가담한 검사는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김다현 기자입니다. 사법 3법에 마침표를 찍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검찰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거짓 진술 압박을 받았다는 근거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조작 기소를 밝혀낼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에도 연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범 여권에서 나오는 탄핵 주장에 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슬쩍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심장, 호남 민심을 파고든 겁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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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의도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작 기소 공소 취소 국민청원 심사를 즉각 개시하겠다는 군불대기도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7만 명이라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소위에 공식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청원 여론에 힘입어 법사위에서도 공소 취소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를 열 수 없는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조폭 막가파식 국회 운영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이 국민 주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근거로 여권 인사 탄압을 내세우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서 불복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과정,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체포방해 1심 재판부에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 제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을 전부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1심에서 잇따라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건희 특검이 최근에는 공소 유지를 소홀히 했다는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검 측 준비 미흡으로 재판이 밀리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재판부 핀잔을 들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김건희 특검 측의 무성의함을 꾸짖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로 공판에 맡은 특검 파견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에 변론을 마무리하려던 재판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기소 사건이 31건이나 된다지만 준비가 미비해 재판이 지연된 상황은 공소유지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욱이 상황을 쉬이 볼 수 없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의 1심 성적표가 유독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난 9건 가운데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이 6건이라 무리한 내지는 부실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압 수사나 편파 수사 논란, 민주기 특검 본인의 주식 투자 의혹에까지 휘말렸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라기엔 여러모로 아쉬운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동수원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이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SUV가 전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앞부분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근처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고 바퀴도 주저앉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향 동수원 요금소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앞뒤 차량에서 모두 5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SUV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혔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연이어 SUV를 들이받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이 건물 7층 높이로 거세게 솟구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근처 땅 아래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수압 때문에 맨홀이 열린 겁니다. 당국은 보행로를 통제하고 인근 상수도를 잠가 물이 더 나오는 것을 막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과 유류품이 또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사고 여객기 잔해물 추가 조사에서 희생자 추정 유해 7점과 유류품 87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해는 9점, 유류품은 65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버거씨 병을 앓던 60대 독거노인이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머물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확인 결과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팔다리에 혈관이 막히며 손발이 괴사하는 버거씨 병 환자였던 60대 A씨가 서울 전농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입원할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여러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응급 환자가 많고 진료 이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돼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하고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8시 반쯤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던지고 빨간 레커칠을 한 뒤 해당 세대 거주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개막 전부터 관중 신기록을 세우며 흥행몰이를 예고한 프로축구가 이번 주말 2라운드를 이어갑니다.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맛보지 못한 우승 후보 전북과 대전이 2라운드에서 반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격팀 부천을 상대로 2대1로 앞선 전북. 후반 37분 부천 몬타뇨에게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내주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결국 3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홈 개막전에서 당한 역전패라 충격은 컸고 반대로 승격팀 부천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몬타뉴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전방 공주수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수비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미드필드 선수들이라든지 뭐 디펜스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를 하는 상황이 좀 수월하지 않나. 대전도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대전은 1대1로 맞선 후반 막판 안양 공경원의 파울로 디오고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키커 김현욱의 슛은 안양 골키퍼 김종원에게 막혔고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의 2라운드 상대는 개막전에서 전북을 이긴 승격팀 부천입니다. 홈에서 패한 전북은 김천 상무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K리그2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의 역전승을 거둔 이종효 감독의 수원 삼성은 신생팀 파주 프론티어와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개막 1라운드 6경기에서 22골, 한 경기 평균 3.7골이 터진 K리그2의 공격 축구가 2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미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눈비 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에도 무척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한낮에도 6도에 머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0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